퀀티테이티브 트레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얘기는 디스크리트 트레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멘델 법칙으로 돌아가서 멘델 법칙에 의한 가격을 그릴 때 보통 우리가 색칠한다 그랬죠. 정상이냐 환자냐, 흰색 꽃이냐 빨간색 꽃이냐,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헤모글로빈 S냐 A냐, 딱 떨어지죠. 이거냐 저거냐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디스크리트라고 하고요. 키, 몸무게 같은 거는 우리가 continuous trait 또는 quantitative trait라고 합니다. 우리가 키를 가지고 뭐 가격을 그릴 때 장신, 단신 이렇게 해서 뭐 170 이상은 장신, 110 이한 단신 해서 밑금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컴플렉스 제네틱 트레이트의 상당수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컴플렉스 제네틱 디지즈의 경우도 많은 경우는 퀀티티 트레이트에서 규정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는 고혈압 가격을 조사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혈압 있으세요? 뭐 할아버지는 고혈압 있으세요? 할아버지 뭐 아버지 삼촌 뭐 이렇게 고혈압 있냐 할 때 우리가 사실 빗금 쳐서 표시하긴 하죠. 생각해 보면 고혈압이라는 질환은 혈압이 높아지는 질환이죠. 혈압 자체는 퀀티티브 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혈압이 일정 이상일 때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실은 이 기준도 많이 바뀌는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정의했고, 이제 요즘은 90 이상일 때 정의하고, 최근에는 이걸 85로 낮추자는 움직임도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임상에서 우리가 90이냐 85냐 100, 뭐 100이냐 하는 거는 이 사람의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되게 혈압이 높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니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뭐 90 이하거나 또 85 이하면 굳이 혈압을 조절할 필요 없고, 혈압이 특정 기준을 넘어가면 약을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임의로 또는 경험적으로 정한 기준이 85냐 90이냐 뭐 이런 거지, 이 85 아래 위로 질환이 나눠진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스톨릭이 86인 사람과 84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을 연구할 때 사실은 고혈압 환자냐 아니냐로 이분법으로 분류해서 혈압이 86인 사람과 60인 사람을 같은 카테고리에 놓고 86인 사람과 150인 사람을 같은 카테고리에 놓는 것보다는 마치 키의 유전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혈압은 정규분포를 이루는데 이 정규분포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과 왼쪽에 위치한 사람을 나눠서 유전학을 분석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많은 질환들, 고혈압은 혈압의 문제인, 연소경질은 혈압의 문제인 질환인 거고요. 당뇨는 혈당의 문제인 질환인 거고, 녹내장은 안압이 문제인 질환인 것이고,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문제인 질환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많은 우리 컴플렉스 제네틱 디지즈는 퀀티티브 트레이트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퀀티티브 트레이트 제네틱스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QTL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런 퀀티티브 트레이트를 결정하는 유전자 자리를 우리는 보통 Q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약간 관례 같은 건데요. 키를 결정하는 어떤 유전자를 찾았다 할 때 키의 유전자, 키의 로커스라고 하지 않고 키의 QTL을 찾았다. 또는 뭐 혈압의 QTL을 찾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속형질의 유전자를 결정하는 유전자 자리는 보통 우리가 QTL이라는 약자로 많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컴플렉스 제네틱 트레이트의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용어들을 논문에서 볼 때 당하지 말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또 직접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의 마지막 파트로 제네틱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매주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제네틱 트레이트에 따라서 제네틱 팩터의 기여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제네틱 팩터의 기여도가 100%인지 아니면 뭐 많은지 적은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패밀리얼 어그리게이션, 환자의 가족에서 동일한 질병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가습기 질환이나 또는 뭐 코비드처럼 이렇게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약간 새로운 특성의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게 뭘까 의심할 때 처음 물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가족 중에서 비슷한 병 걸리신 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게 유전 질환인지를 테스트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아까 제가 농담처럼 교통사고도 유전적일 수 있다. 그때 뭐라 그랬죠? 집안 대대로 교통사고에 걸린다면 그럼 유전적 인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특정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유전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용어로 familial aggregation이라는 그런 용어로 부릅니다. 한 패밀리에 환자가 많이 모여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이런 familial aggregation의 정도를 좀 수치화해서 척도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로 concordance rate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oncordance rate라는 것은 특정 가족을 비교할 때 그 가족에서 한 명이 걸렸을 때 나머지 가족도 걸리는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좀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형제 간의 concordance rate를, 특정 질환의 형제 간의 concordance rate를 구해보는데 이렇게 형이 걸리는 경우, 아닌 경우, 동생이 걸린 경우, 안 걸린 경우에 이렇게 ABC도 나타난다면 concordance rate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이상한 질환이 있어서 그 질환 환자를 많이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형제를 조사한 다음에 형과 동생이 둘 다 그 짐에 걸리는 경우, 형은 걸렸는데 동생이 안 걸리는 그런 형제가 몇 쌍인가, 형은 안 걸리고 동생만 걸리는 경우는 몇 쌍인가, 둘 다 안 걸리는 경우는 몇 쌍인가, 이렇게 좀 조사를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한 몇백 명을 조사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콘커던스 레이트는 뭐냐, 요거 빼고 요거 60 더하기 25 더하기 15, 그러니까 적어도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걸렸을 때 둘 다 걸린 비율이 얼마냐, 이걸 콘커던스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60 더하기 25 더하기 15니까 얼마죠? 100분의 60, 60%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디지의 콘커던스 레이트는 60%다. 형제 간 콘커던스 레이트는 60%다 하면 형제 중에 최소한 한 명이 걸렸을 경우에 둘 다 걸리는 경우는 60%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컨커던스 레이트보다 더 많이 쓰이는 지표로 렐러티브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렐러티브 리스크는 전체 인구 집단에서 그 환자를 발견할 확률에 비해서 가족에서 발견할 확률이 몇 배 높아지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나 붙잡고 전체 이 한국 사람 중에서 한 명 랜덤하게 딱 찍었을 때 그 사람이 당뇨병일 가능성과 당뇨 환자의 친척 중에서 골랐을 때 당뇨병일 가능성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하는 거죠. 요 렐러티브 리스크는 가족들 중에 어디까지 비교하냐에 따라서 그냥 가족 전체를 비교할 수도 있고 형제끼리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제들끼리 비교할 때 우리가 시블링 리스크, 그러니까 형제의 상대 위험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질환들의 그 시블링 리스크가 이렇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집단에서 아무나 찍었을 때 이 사람이 오티즘 환자일 확률보다 오티즘 자폐증 환자의 형제를 찍었을 때 그 자폐증일 가능성이 150배나 차이가 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을수록 패밀리얼 어그레이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리트 트레이트 경우는 이런 어그레이션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퀀티티브 트레이트, 예를 들면 키나 몸무게 같은 경우는 이런 콘컨트 레이트나 렐러티브 리스크를 얘기할 수 없죠. 이런 연속 형질, 퀀티티브 트레이트의 경우는 가족들 간의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패밀리얼 코릴레이션으로 그 유전적인 기여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용어긴 한데요. 실제 연속 형질의 경우에 패밀리얼 코릴레이션보다는 이 헤리티빌리티라는 지표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헤리터빌리티 지표는 꼭 연소 경질이 아니더라도 질환의 경우도 쓸 수 있는데요. 특정 디지즈 또는 트레이트의 전체 분산 중에서 유전적 차이에 의한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체 분산 중에서 유전적 차이가 기여하는 분산의 비율을 헤리터빌리티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런 familial aggregation, familial correlation, heritability 등으로 유전적인 요인의 일단 기여도를 일단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지표들은 유전적인 요인 기여도가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조사해야 될 첫 번째 항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은 유전적인 기여도를 설명하는데 일종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즉 패밀리얼 어리션이 없다면 유전적인 질병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패밀리얼 어리션이 있다고 해서 꼭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펙셔스 디지즈 같은 경우도, 감염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코비드 19이 특정 가족에서 다 몰려서 나타난다. 패밀리얼 어리션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지네틱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또 어떤 집안 사람들이 다 뚱뚱한데 비만인데 과연 그게 지네틱할까? 그 집안의 어떤 식습관이 뭐 야식을 많이 먹고 뭐 이런 단 걸 많이 먹고 이래서 비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밀리얼 어그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꼭 지네틱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패밀리얼 어그레이션이 인바이러먼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패밀리얼 어그레이션이 있을 경우에 그 패밀리얼 어그레이션 자체가 다시 또 지네틱한가 더 인바이러먼트한 걸 보기 위한 또 더 깊이 들어간 연구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는 트윈 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일란성이나 이란성이나 둘 다 환경을 공유하는 정도는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란성 쌍쌍아끼리 비교해보고 이란성 쌍쌍아끼리 비교해봤을 때 패밀리얼 어그레이션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예를 들면 컨코드 레이트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컨코드 레이트가 타입 1 다이비티스의 경우에 나이자이고트 일란성은 4.8인데 일란성은 40이에요. 일란성이 이란성에 비해서 훨씬 높죠. 자,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나 이런 쌍둥이나 다 비슷한 환경, 서로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 일란성 쌍둥이에서 콘커런스 레이트가 높다는 뜻은 이게 환경보다는 유전적인 기여도가 더 높을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노자이고트, 다이자이고트의 이 콘커런스 레이트의 비율이 이 유전적 기여도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입양아 연구가 있습니다. 입양아를 연구했을 때 입양아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피노타입이 친부모가 비슷하면 지네틱, 양부모가 비슷하면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부모에서 유전적인 인자를 받고 양부모와 환경적인 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입양 연구를 통해서 이런 유전적인 인자와 환경적인 인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마이그레이션 스터디, 이민자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 비해서 위암에 더 잘 걸리는데 이게 한국인의 어떤 유전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의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알고 싶을 때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한국인 뭐 3세 한국인께 결혼해서 유전적 인자는 한국인과 연이 유사할 텐데 식습관은 이미 미국 사람처럼 바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여전히 위암이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면 유전적 인자가 높은 것일 거고요. 그런데 김치 안 먹고 샌드위치 먹고 사니까 위암이 줄어들었다 라면 이건 환경적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민자 연구를 통해서도 유전과 환경의 기여도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